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 한국 근현대사 18번째 수업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1중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3소단원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단 통치 그리고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경제 수탈이 확대되는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4쪽부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2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문화 통치의 기만성을 사례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일제가 실시한 산미증식 계획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번엔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연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오늘 이전에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그 사건 1919년 3.1운동 어떤 한 기점으로 나오니까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920년부터 꽤 오랫동안 실시된 산미증식 계획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2년도에 2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25년도에 치안유지법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는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고요. 자, 문화통치, 치안유지법, 그리고 민족분열정책,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통치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고 달아봤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가 나죠. 무단 통치에 비해서 뭔가 문화, 뭔가 부드럽고 뭐 유하고 뭔가 잘해줄 것 같고 친절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제가 문화 통치를 표방하게 된 계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당연히 알고 있죠. 그쵸? 1919년도에 엄청난 규모의 민족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3.1 만세 운동이 있었죠. 3.1 운동이 있었죠. 자, 이후에 일제는요, 지배 정책의 기조를,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바로 무단 통치를 이제 그만하고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 문화 통치의 명목과 실체는 어떻게 달랐나? 라는 것입니다. 자, 명목과 실체. 명목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겉으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관 총독의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졌어요.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가볼게요. 밑으로. 자, 관리, 공무원들이나 또 교사들이 그 옷을 뭘 입었죠? 그쵸? 제복을 입고 그리고 칼도 차고 있었어요. 그쵸?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겼겠죠? 이런 모습들을 또 없앴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제가 됐죠. 헌병경찰제가요. 보통경찰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요. 문관총독이 임명 가능해지고 관리 교사들이 제복도 벗고 칼도 안 찹니다. 헌병경찰, 이제 군인경찰이 아니라 군사경찰이 아니라 실제 일반 민간경찰제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보통경찰로.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창간되기도 했어요. 그때 나온 게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일보 또는 뭐 동아일보라든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볼게요. 제2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죠.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통교육의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그러니까 6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학교를 많이 지어주겠대요. 세계의 면마다 한 개의 학교를 세우는 3면 1교호 정책입니다. 그래도 가려면 엄청 걸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한국인에게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선전을 막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평의회나 면협의회 설치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의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문관총독이 임명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임명한 사례는 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유하게 바꾼다라고는 하지만 경찰도 변환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보통 경찰로 전환만 하고 경찰의 관서, 그러니까 경찰서죠. 경찰서. 그리고 경찰관의 수, 인원,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비용, 그들에게 이제 드는 경찰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요. 이 경찰서 내에 또 고등경찰계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엄청난 또 무시무시한 통치를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1925년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돼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옥죄게 됩니다. 치안을 목적으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쵸, 민족운동 내지는 뭐 독립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려는 그런 술책이었죠. 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신문,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세 자유를 일부 허용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검열 제도가 작동하고요. 심하게 검열이 작동되면요, 신문 자체를 잠깐 쉬어 하고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걸 정간이라고 합니다. 그만 내, 그만 까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가볼게요. 자, 2차 교육령이 나오는데 학교 뭐 많이 세워줄게, 교육 연한도 늘려줄게 라고 했지만 이 학교 운영비를 있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총독부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육 연한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줄게 라고 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연한을 늘리기 어려웠다.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인에게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라고 했지만 정책에 대해서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있냐, 너 이거 어때? 하고 물어보는 그런 자문 기능만 있다는 겁니다. 자문 기능만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의원 있죠, 옆에 있는 뭐 도평의회, 면협의회 이런데 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면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일제가 친일 세력을 양성하는 방식입니다. 친일 세력을 양성하는 방식. 자, 상당한 편의와 원조 제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사료가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수재 교육이다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너 좀 똑똑한 것 같아. 너 보니까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장학금도 좀 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서 친일파를 막 길러내는 거죠. 하면서 이런 각계의 친일 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그 안에서 친일적 세력을 끼워내고 양성해내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요 4번 가볼게요. 문화통치의 정책 효과는, 이 통치정책, 문화통치라는 정책 효과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가혹한 식민통치라는 것을 없앤 게 아니에요. 은폐한 겁니다. 가려버린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전에는 대놓고 때렸다면 이제는 데려가서 숨겨서 때립니다. 뭐 이런 식이죠. 저항을 무마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봤다시피 여러분들 친일 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했어요.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낳게 되냐면 민족 개조론, 그리고 자치론. 우리가 좀 민족이 개조돼야 된다, 일본처럼. 자, 우리가 좀 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본의 그 점령을, 일본의 강점을 좀 이렇게 허용하면서 우리가 그건 어쩔 수 없다. 독립은 이거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타협적인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문화 통치의 실상은 사실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갈라치게 한다. 분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내용 가볼게요. 우리가 문화 통치 시기에는 어떤 경제적 수탈이 확대되느냐. 자, 보시면 산미증식 계획 그리고 회사령 폐지입니다. 여러분들 산미증식 계획은 시작이 됐고 그리고 회사령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폐지된 거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은 일본 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라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한국에서 산미증식 계획이 시행된 배경은 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1차 대전 끝난 이후에 일본이 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계속 산업화가 일어나요. 다시 쓸게요. 계속 산업화가 1차 대전 종전 후에 더 가열차게, 더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 더 줄어들겠죠, 이전보다 더. 그래서 쌀의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쌀폭동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1918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종전
그 즈음이죠. 쌀폭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식량 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확보를 하게 되느냐? 6번 갑니다. 산미증식 방법과 계획의 운영 방식. 자, 여러분들 지금 일제가요 일본 내에 그 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미증식, 즉 쌀을 생산하는 것을 증식 늘리는 방법과 그 계획의 운영 방식을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자, 증식의 방법, 운영 방식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굉장히 뭐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일본 벼 품종을 이제 보급해요. 조선에다가 한국에다가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수리 시설, 논농사 하려면 이 벼라는 건 다 논농사잖아요. 이 물이 엄청 중요한데 저수지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걸 이제 수리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공사를 해서 만듭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만들겠죠. 그리고 만드는데 돈을 들겠죠. 이것도 이제 누가 매기는지, 누가 이걸 대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또 화학 비료가 또 사용이 되고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자, 그리고 밭을 논으로 전용합니다. 전용은 바꿔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한다는 거예요. 전환. 밭을 논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바꿔버려요. 밭에서는 벼가 안 나니까, 쌀이 안 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쌀을 증산해서 일본으로 이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사실 이게 증산이 잘 안 됩니다. 계획된 증산량이 있었는데 이게 도달이 안 돼요. 근데 반출은 예정대로 합니다. 가져가는 건 그대로 해요. 이 증산이 잘 안 되거든요. 증산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지주들이 이 토지를 좀 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쌀이 많이 나게 하려면 토지를 개량해야 되는데 이 개량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토지를 그냥 사버리는 게 더 이익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동산이죠. K 부동산입니다. 일제가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지. 지주들이 땅을 개량하기보다 땅을 막 사고 파는 이런 것만 하게 된 겁니다. 땅놀이, 돈놀이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예정된 반출량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까 뭐 저수지 만들고 한다 그랬잖아요. 물 되는 곳, 수리 조합비 있죠. 그 필요한 비용 되는 거 다 농민들이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없는 사람이 막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 있죠. 화학 비료, 대금, 비료값입니다. 비료값도 농민들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소장료가 증가합니다. 소장료가 왜 증가하냐면 이 지주들이 쌀을 더 많이 생산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쌀의 양이 많아야겠죠. 그래야 일본에 갖다 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그래서 이 소장료를 쌀로 받으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나에게 소장료를 낼 농민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주겠다? 그럼 넌 저리 가. 그래서 쳐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장료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만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식으로 폐해를 낳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7번 가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된 이유는 자, 1934년에 중단되는데 자, 1930년대에 말이에요. 일본이 대풍년을 겪게 됩니다. 대풍년이에요. 그냥 뭐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쌀값이 막 폭락하는 거야.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조선 쌀 그만 가져와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산미증식 계획이 시행되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산미증식 계획이 또 나오긴 해요. 2차 대전 뭐 이즈음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요하게 볼 산미증식 계획은 바로 1920년부터 시작됐던 그 산미증식 계획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회사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회사령이 폐지된 배경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요 1차 대전 중에 이 유럽과 아시아에 대해서 수출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갖다 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들 경제가 호황이겠죠. 잘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라 바깥으로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런 능력도 생기고요. 그런 요구도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령은 폐지되는 거죠. 더 많은 회사를 세워야 되니까. 한국 땅에도 말이죠. 자, 그런데 9번 갈게요. 자, 회사령 폐지의 영향은 자, 회사령 폐지됐으면 이게 일본 사람만 편해진 게 아니고 사실 회사 세우는데 한국인들도 편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 설립 방식이 전환됩니다. 이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이게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대기업 등이 한국에 진출해 버립니다. 왜냐면 여긴 노동력과 자원이 매우 싸잖아요. 염가의 노동력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도 회사 세우기는 편해졌어요. 설립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그 자본금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3년 일부의 일제 상품이죠. 일본에서 만든 상품 일부 그 상품들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염가로 대량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더 힘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밑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수리조합 기념비입니다. 수령수리조합 기념비. 이 수원과 용인 지역에 있던 그 당시 산미증식 계획 당시 수원과 용인 지역에 있던 수리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원천호수라는 것과 신대호수를 이제 만들고 나서 기념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저수지를 세웠다. 근데 지금은 저수지라고 안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 지금의 원천호수와 신대호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싸고 있는 공원이 현재 광교호수공원입니다. 한번 알아두시라고 같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한국기념대사 18번째 시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